처음에 약간 뭐랄까요? 내가 저 제대로 된 맞는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계열, 이렇게 60년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도드라진 리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다 이렇게 진보 계열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진보 계열의 활동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원래 신민당에서 첫 번째 정치 활동을 시작했어요. 신민당은 해방정국에서 좌익 정당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운형의 인민당 그리고 이 신민당 그다음에 박헌영의 공산당이 합당해서 조선노동당을 만들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은 일찌감치 야, 이 스탈린주의로 가나보다 이러고 이제 뭐 몸을 빼고 민주당에 결합해서 정치를 활동을 하셨던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잘 아시지만 부산 경남 지역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로 길거리 변호사였죠. 가장 강력한 제야 투쟁을 제기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쨌든 이렇게 부산 국본의 집행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이제 참여했던 분이고 하니까. 그리고 초선 의원 활동은 두 분 다 정책적으로 뚜렷했고 또 그 소신도 분명하게 세워서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던 분들이라서요. 민주당에 온 진보정당의 뭐 어떤 소수파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을 더 풍부하게 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지혜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당의 제 소신과 제 정책이 당의 주류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이 더 단단해지려면 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뭐 구리도 섞고 아연도 섞여야 더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지거든요. 정치에 확실한 건 없어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12월 2일 날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상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때 올라갈지 아니면 별도로 올라갈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뭐 결사 반대이고요. 이 법안 통과를.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적 변화가 많았어요. 330일 전환과 지금과 좀 다른 게 일단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분화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평화당도 또 정치적 분화를 했고 이렇게 되니까 그 예전의 약속은 낡은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이른바 유치원 3법 동맹은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유치원 원장님들 한유총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각 그 국회의원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열고 강압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압박 전술을 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침대 축구 시간 끌기 전술을 하더니 지금은 강력한 압박 전술을 한의총이 피면서 내년 총선을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총선을 앞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관련해서 하소연을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치원 원장들이 선거에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들의 표가 본선거에서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당내 경선 구도에서는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그 당론에 따라서 혹은 뭐 소신에 따라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할 때 당내 경선의 상대 주자가 유치원 원장들과 손을 잡고 저 사람을 보시라고 저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이러면서 하면 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로 당내 경쟁자는 유치원 원장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백 표, 수천 표의 표를 탁 등에 업고 하니까 우리 뭐 의원님들이 엄청 불안해하죠.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낡은 약속, 뭐 3법 동맹이 조금 변화에 의해서 각 당들의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믿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런 그 뭐 정치적인 셈법 수보다도 국민적 상식과 국민의 분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영원히 좀 불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정치의 대의 명분은 그냥 표결하는 전광판에 딱 나타날 거예요. 내가 대의 명분의 위치에 섰는지 아니면 이런 그 소위에 섰는지. 이건 다 기명투표잖아요. 기명투표니까 전광판에 딱 나타납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야 뭐 당론 반대 이래가지고 쫙 묻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도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세력도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원리, 평범함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평범함을 이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의 마오가 뭐 저질러왔던 문화 대혁명, 뭐 대약진 운동 이런 등등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남겼는지 모르지만 그걸 극복해내잖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그리고 아마 지금 홍콩도 홍콩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막 강력한 군부 독재를 어쨌든 상식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이렇게 왔는데 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치원 그 강력한 정치적인 집단에게 상식을 들이밀고 국회의원 한 명이 이렇게 하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의 카르텔 속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비상식적인 논리와 행태 드러내자마자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은 2조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사립대학은 6조, 7조 이렇게 지원받아 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자기 이익을 지켜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유치원과 똑같이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이제 그리고 운영의 공공성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하나에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운영자들, 이사장들,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상식적인 요구에 수긍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유치원 때와 확연하게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동료 국회의원들의 전화 횟수와 이러저러한 얘기의 강도와 이게 달라요. 유치원 때는 뭐 크게 뭐 이게 이건 아니었고 우리 지역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자네를 좀 봤으면 좋겠다던데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예 반대하거나 왜 이렇게 무리한 역할을 하려고 그러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서 이거가 어떤 주된 의제로 주된 의제화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는 했고 그리고 그것을 수치로 보여줬고 4천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정비리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도적 개선 지점을 정리했고 그걸 내놨고 근데 이제 그 법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이른바 보수 야당들의 비상식적인 논리, 자유한국당의 이런 회계 투명성에 대한 뭐 강력한 저항 이런 것들은 유치원 3법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진정되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건 20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21대 가가지고라도 반드시 해내야 되는 우리 시대에 너무 늦은 전위 실현이라고 봐요. 제가 후퇴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안을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우리가 두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유총 사태 때 유치원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느냐면 장관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관에 의한 뭐 규정과 규칙 개정이었고 또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바꿔가지고 강력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치원 3법이 통과 직전에 있는 거고요.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 규정들을 쭉쭉쭉 바꿔나가잖아요.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관련 법이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사실 박근혜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걸로 국민들 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그러한 과제를 내세웠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가 제시하고 하고 있지만 저 야당이 응하지 않아가지고 역시 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령, 장관의 규칙, 규정 이런 걸로 이렇게 당장 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증권거래소 운영규칙 관련 규칙만 이게 좀 바꾸면 재벌 총수와 그 일가와 특수관계인 계열사들이 자신들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재벌 총수들을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목 감독 규정만 바꾸면 삼성생명이 주주와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규정보다 20조 이상 더 많이 가져갈 법보다 20조 이상을 더 많이 가져가서 보유하여 그걸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그걸로 삼성 계열 그룹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순환출조 구조 이 행위를 도저히 못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법에는 자기 총자산의 3%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20조를 더 넘어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그 보호목 감독 규정만 바꿔도 됩니다. 이거 장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같이 했었으니까 뭐 이렇게 비판의 결이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시장으로 갔으니까 더 그렇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청와대나 여기는 운동장을 넓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렇게 뭐 전술 운영의 폭이 넓어질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 재벌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경제에서 성과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신경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경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의 어떤 규칙, 규정 이런 걸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의 법이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인 건데 이거를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공정한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다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 통과만 계속 얘기할 필요 없다. 공정거래법 뭐 전부 개정안 냈다. 그것만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공정거래위원장이 할 수 있는 그 자기 권한 안에서 법이 보장한 권한 안에서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금융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이래야죠. 제가 금융위원회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목 감독 규정 바꿔라.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 규정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법을 바꿔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만든 규정 바꾸라니까 오히려 법을 바꾸라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바로잡는 거를 작지만 실속이 있는 법부터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법을 바꿔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준칙을 준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지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걸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 근데 재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정도? 이게 아니에요. 그거 바꾸면 자기들은 경영권이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막 오히려 막 죽는 소리를, 앓는 소리를 막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이 자기들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주주의 돈을 이렇게 주주의 영향력, 주주의 돈을 이렇게 동원한다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걸 못하게 되니까 저는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쪽에서. 그래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제1위의 기업이고요. 어마어마한 인재들과 그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보고 있고 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경제 앞날에 되게 중요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자기 역할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이에요.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두 번째 닥쳐온 반도체 대호황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 엄청난 매출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에 2010년에 딥마인드라고 하는 그 알파고를 만들어낸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AI 관련된 회사가 있어요. 이 알파고가 2010년에 창업을 하고 2013년에 페이스북하고 인수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고 2014년에 이렇게 그 구글한테 7천억 원에 이렇게 갑니다. 돈 10원 한 장 이득을 본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점에 모든 전 세계의 앞서 나가는 초인류 회사들이 AI가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7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인수를 하죠. 그리고 구글은 그 뒤로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2016년에 2년 뒤에 이번에 그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어가지고 알파고가 이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대한민국 그때서야 충격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뭐 AI가 어쩌고 이제 부산을 떨기 시작하는 건데 이러고 있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뭘 했느냐면 그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신경 쓰고 삼바 뻥튀기 하고 삼바 뻥튀기 한 거 저기 증거 은폐안이라고 공장 바닥 뜯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자사주를 무려 14조나 그때 아버지가 와병으로 되고 나서는 삼성전자가 느닷없이 자사주를 그 전에는 3, 4년 동안 사지도 않았던 자사주를 14조치를 더 사요. 왜? 자사주를 통해서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확실하게 자사주를 동원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 자사주가 14조, 4조, 3조? 13%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40조예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면 삼성전자 주주의 돈이고 삼성전자 회사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사주로 사서 자사주를 가지고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지주회사 전환을 하게 되면 얘기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확 높아지거든요. 제일모직 동원해가지고 삼성물산 잡아먹었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4.6%라고 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엄청난 지배력도 자기 걸로 가져가기 거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동원해서 또 13%를 더 얻어가고 그랬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글은 가장 앞서 나가는 세계 최고의 AI 회사가 된 거예요. 구글의 이런 선택 때문에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기법.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관련해서만 AI를 하지 나머지는 구글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서 못 따라간다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판단이죠. 그 지금 삼성전자가 AI와 관련해서 뭘 합니까? TV 내가 더 큰 거 만든다. TV 이름이 월이다 월, 벽, 이러고 또 그 LG전자하고 내가 더 선명하다, 니네 건 가짜다 이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산업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미래 먹거리를 해낼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이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소수 그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운명을 개척하고 그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고 그 국가 전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면에서 보면 재벌기업과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 그 1890년 지금보다 100년도 전에 만들었던 그 셔먼법, 반독점 규제법 이 법을 가지고 미국에서 철강, 그다음에 증권, 그다음에 금융 또 뭐 있습니까? 자동차는 아니고 철도 이거를 다 쪼갰잖아요. 그 독점 재벌들을. 그게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1934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보잉이라고 하는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 엔진 제작사와 항공기 운항사를 스스로 쪼개버려요. 왜? 이래야 경쟁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그래야 공정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확보되고 그래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그것이 산업에게 도움이 되고 최종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규제받은 회사들이 다 망했냐? 더 잘 됐잖아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보잉사는 그 뒤에 10개로 쪼개졌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누구만 속이 상했어? 윌리엄 보잉이라고 하는 창업주만 나쁜 놈들, 이 빨갱이 나라 이러면서 미국 정부를 욕했대요. 그 사람은 속상하죠.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어떤 계획을 틀어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재벌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미국에도 한참 못 미쳐요. 미국에 지금 4대 IT 공룡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페북,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회사들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심지어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가 지금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트럼프와 맨날 싸우는 미국의 상원도 지금 그 관련 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의 48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모여가지고요. 구글, 얘네들 지금 좀 이상해. 그 관련 분야에서 독점이 너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48개 주의 총장이. 윤석열 48명이 모여가지고 구글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지금 시장 독점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고 뭐 이렇게 저기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문제 제기를 삼고 네이버 뭐 못 살겠다 그 뭐 갈아보자 지금 이러고 빨갱이 정부라고 얘기할 걸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나 경제 관련 단체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왜곡된 시장이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돌아가게 되고 시장의 제도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경제는 망합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이에요. 혹시 삼성전자 측에서도 좀 반응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로비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로비만. 그런 거 관심 없고 변화가 필요하죠, 삼성은. 네, 알겠습니다.